네, 뉴스 신세계 시사인 김동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사인 김동인입니다. 예, 드디어 내일이요. 네. 윤석열 씨 선고 나오는군요. 내란 수계 혐의 재판 결과 나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긴장됩니다. 24시간 후에 이제 이 내란에 대해서 어떤 재판부의 판결이 나올지에 대해 저도 기사를 써야 되고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실 거다. 이렇게 원래 긴장이 듭니다.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사실은 이미 재판 과정에서 저희가 마주한 여러 증인들의 증언들 그리고 그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밝혀졌던 윤석열의 여러 가지 거짓말들을 보았을 때 너무나 명백한 사실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이 긴장을 풀지 못하는 것은 워낙에 이 사안 자체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안이기 때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내일 재판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불법 비상계엄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에 선고가 드디어 나오고요. 이 내란 수계 혐의 재판이 사실상 피고인 윤석열이 걸려 있는 여러 재판 중에서 메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윤석열이 저지른 내란 혐의에 대한 대부분의 법적 쟁점이 판가름 난다고 봐야 되고요. 오후 3시에 시작이 됩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25부가 윤석열을 비롯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총 이제 뭐 합쳐서 총 8명이긴 한데요. 이 총 8명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을 합니다. 이미 주요 쟁점은 좀 나왔습니다. 지난 결심 공판 때 좀 나왔고 당시 결심 공판에서 특검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피고인 윤석열은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해 장기 집권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요. 그러면 이런 특검의 주장을 재판부가 과연 인용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아무래도 좀 관건이겠죠. 구형 자체는 사형을 구형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내란 수계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사형 내지는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거밖에 지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법정 최고형이 현재로서는 사형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내란 여부가 좀 관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재판부의 판단 한 20시간 정도 후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윤석열 본인은 재판 출석한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좀 관심사였어요. 왜냐하면 법률 전문가들도 그렇고 뭐 기자들도 그렇고 이게 출석을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들을 좀 했거든요. 특히나 이 직연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날짜가 지나는 그래서 재판이 길어질 경우에 결국에는 뭐 일단 내일 그럼 추가로 하자라는 식으로 이어지기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혹시라도 안 나오는 전략을 취하는 것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나왔는데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 공지를 했습니다. 선고 기일에 출석한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요. 다만 변호인 의견서는 지금 제출을 해놓은 상태인데 뭐 선고를 앞두고 별도의 입장문 발표나 기자회견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내일 선고가 모두 끝난 후에는 이제 입장 발표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동안 이제 이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논쟁했는데 요거는 일단 가름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출석이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내일 최종적인 결론을 마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문제는 쟁점은요. 내란의 구체적인 내용을 얼마나 인정할지 재판부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요 쟁점 좀 정리해 주시죠. 우선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의 판결 우리가 이제 참고할 만한 판결 두 가지가 있죠. 왜냐하면 이 두 판결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였고 그렇다면 내란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일관된 판단을 지금까지 법원은 내렸습니다.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이 결론이었는데요. 계엄의 위법성, 위헌성이 내일 선고에서도 인정이 되느냐.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왜 그 판결을 할 때도 순서대로 이렇게 쫙 읽잖아요. 그런데 내란이다 아니다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초반에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내란이다라는 것이 어쨌든 인정이 되면 법원의 어떤 세 번째 판결도 지금 일관성을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겁니다. 내란이라면 그러면 그 와중에 피고인 윤석열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란 수괴로서 지금 피고인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얼마나 적극적으로 본인의 행동들을 했으며 그 행동들이 재판 과정에서 인정되었느냐라는 거예요. 피고인 윤석열 본인은 그러한 세부적인 행동에 대해서 지금 거부하고 또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이 국회 문을 부수고 안에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증언을 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상태고요. 피고인 윤석열은.
그리고 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싹 다 잡아들려고 지시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부인을 했죠. 예. 그럼 이게 사실은 법정에서 우리가 볼 때는 이 밝혀진 윤석열의 거짓말이 밝혀졌다라고 생각될 수 있으나 예. 어쨌든 재판부가 그럼 개별 사안에 대해서 예. 이것은 증인의 말이 어쨌든 증인의 증언에 따라서 예. 이것은 피고인이 주장이 옳지 않다라는 예. 식으로 어떤 판결을 하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따져봐야 되고요. 예. 이렇게 주장이 배치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기현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할지 예. 이것도 관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양형을 이제 마지막에 판결을 예.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 양형 판단을 할 때 뭐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 이런 예. 표현을 씁니다. 예. 그게 뭐냐면은 이게 사형일지 아니면 무기징역일지를 이 상황을 보고 좀 정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보통은 범행의 정황이라든가 네. 혹은 이제 태도 이런 부분들을 보고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뭐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 모두 설명하고 양형을 결정하는데 앞서 체포방해 혐의 1심에서 네. 이 재판부가 죄질이 별로 좋지 않다. 그리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네. 일관한다. 이런 지적들도 예,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내일 재판부는 그동안 지기현 재판부는 아유 하고 싶은 말씀 하십시오. 네. 그리고 아유 뭐 부르고 싶은 증인 부르십시오. 네. 했는데 그럼 그동안 이렇게 다 받아줬던 것에 대해서 어떤 종합적인 그래서요. 판단을 내리느냐. 이게 지금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국민들 중에 상당수는 지기현 재판장의 그 재판 진행 스타일 때문에 네. 내일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도 불안해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론조사는 그래도 네. 4명 중에 3명은 뭐 당연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뭐 그렇습니다. 예, 사형이나 무기징역. 네. 예상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이 여론조사가 예. 진행이 됐고요. MBC가 여론조사 기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을 의뢰했는데요. 이걸 이제 16일에 내용이 공개됐는데 응답자 4명 중에 3명 그러니까 국민의 75%가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예상한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무기징역형을 받을 것 같다는 응답이 4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사형을 예상한 응답은 32%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무죄다 이렇게 예상한 비율은 18%에 그쳤다고 합니다. 예, 18%가 놀랐군요. 네. 그럼 물론 이 18%의 응답도 70세 이상 연령층, 대구 경북 지역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다소 높았고요. 한편 이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그 최근 금품수수 혐의가 인정돼서 1년 8개월형을 선고받았던 김건희 씨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응답자의 71%가 관련 혐의 선고가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여론조사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또 응답률은 12%,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자 정치권도 뭐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정치권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 일단 여당은 단죄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야당은 좀 조용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지난번 이 판결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졌는데요. 오늘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일 선고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법원은 한덕수와 이상민 판결에서 이미 불법 계엄이 군정을 동원한 폭동이자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이 엄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직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 내 이 주요 인사들도 아주 일부는 직접적으로 사형이라는 언급을 꺼내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 된다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공식 논평을 현재 최소화하고 있고요. 침묵 기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덕수 징역 선고나 윤석열 사형 구형 당시에도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이 나오진 않았었죠. 자, 다른 얘기 좀 해볼까요? 다주택자 논란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이 연일 어떤 SNS로요. 연일 여러 정책과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올리는 시간대도 그렇고 새벽 아무래도 1시 뭐 1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휴 동안에 상당히 여러 번 이 관련된 내용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올릴 때마다 특정한 어떤 기사들도 같이 올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메시지에 대해서 메시지의 어떤 높낮이도 문제고 어떤 강도도 문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기조가 일정하다라는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공감이 가는 어떤 워딩이에요. 보면.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명절 연휴 동안에 그럼 얼마나 네. 올렸느냐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SNS 메시지가 2월 14일부터 지금 이틀에 한 번꼴로 네.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네. 올렸습니다. 2월 14일에는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명시적으로 다주택을 팔아라 말아라 한 것은 아니다. 네. 다만 다주택 유지가 손해될 것임을 엄중히 네. 경고했고 네. 파는 것이 이익인 상황을 만들고 네. 이를 알려서 매각을 유도했을 뿐이다. 네. 이렇게 설명을 네. 했죠. 그러니까 현재 정책 기조나 아니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떤 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를 멈춘다라는 예. 측면, 예. 이 점을 지금 강조하는 거고요. 예. 또 그러면서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언급도 합니다. 수십 년간 여론 조작과 토목건설 부동산 투기로 나라를 잃어버린 30년의 위험한 구렁텅이 직전까지 예. 밀어넣으면서 부와 권력을 차지했으면 이제는 그만할 때도 되었다라면서 일종의 공감이 투기 가는 세력을 예. 콕 집어서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특히 전 주목이 되던데 네. 팔라 말아라는 얘기가 아니다. 참모들한테도 마찬가지 얘기고요. 맞습니다. 다만 다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안 팔면 손해 볼까? 손해볼 제도를 그렇게 만들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그리고 그게 정치인의 예. 역할이다라는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일관되게 그게 반복되고 아주 있는 상황이죠. 잘 들려요 보면. 네. 예, 그러니까 악마하는 것은 그 정책을 만든 정치인들이지. 네. 그러니까 많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이익을 보게끔 만든 그 제도를 만든 정치인들이 잘못한 것이지 네. 다주택자를 악마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도 공감이 가고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는 제도를 바꿀 테니까 손해 볼 수 있게. 네. 손해 보고도 가지고 있을 분은 가지고 계시라. 뭐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메시지 자체가 심플해요 보면. 예, 그런데 그 심플한 메시지가 이제 조금씩 변주하는 예. 형태인 건데요. 예. 2월 16일 그리고 예. 오늘 새벽이니까 2월 18일 예. 이 두 차례의 메시지에서는 예. 직접적으로 정치의 역할을 언급하면서 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 이제 되묻는 예. 말들을 묻습니다. 예. 무슨 네. 내용이냐면 16일 메시지에서는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를 유지해야 된다고 보는 거냐라면서 따져 물었고요. 또 예. 오늘 새벽에는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네. 다주택자들이 그렇습니다.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다라고 예. 하면서 예. 한마디로 이 말도 한마디 덧붙입니다. 예. 팔지 말지는 예. 시장 참여자의 몫이다. 그렇습니다. 예. 도덕심에 기대서 팔아라 마라 하는 거는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예. 뿐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정치의 역할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런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다라는 그렇습니다. 측면을 예.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언급하는 내용들이 부모님 사는 시골집이라든가 예. 자가용 별장, 뭐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 같은 건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예.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라고 하면서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예. 이게 아무래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현재 좀 국정 지지율 추이가 나쁘지 않고 또 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의지에 대해서 호응이 좀 있는 편이다 보니까 설 이후로도 이런 분위기를 좀 이어가려는 포석으로 좀 해석이 되고 예. 있고요. 또 대부분의 메시지들이 투기성 다주택 보유를 줄여서 시장 가격의 왜곡을 막아야 된다는 점에 집중하고 예.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기조 자체가 일관된 상황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은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예. 측면에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계속해서 어떤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예, 어떻습니까 이게? 예. SNS 정치에 이 대통령의 SNS 정치에 대해서 장동혁이 답한다라는 형태의 예. 답글들을 지금 지속해서 예.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리고 예. 있습니다. 저도 이 페이스북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오늘 올린 예. 가장 최근 페이스북은 뭡니까? 예. 대통령의 SNS에 답하느라 명절 내내 핸드폰을 달고 있었더니 네. 노무께서 한 말씀을 예. 하시네요. 핸드폰만도 못한 늙은이는 어서 죽어야 된다라는 식의 이제 메시지를 남기면서요. 뭐라고 덧붙이냐면은 날이 풀리면 어머니가 서울의 50억짜리 아파트를 구경 가기로 했다. 이게 이런 말까지 무슨 말이죠? 남겼습니다. 근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던데. 이게 맥락상으로는 네. 사실상 그 약간 우회해서 사실 표현한 것으로 네. 이해는 되는데 네. 뭘 우회한 건가요 이게? 현재 그 이전에 사실 장동혁 대표가 네. 이제 노모가 사는 집 예. 집 사진을 올리면서 예. 사실상 SNS 메시지를 계속해서 올린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것과 연계되어서 이 지금 현재 대통령이 SNS로 메시지 계속 내고 있고 내가 예. 이렇게 대응을 하고 예. 있다라는 거를 우회해서 좀 강조하는 예. 메시지로 지금 읽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그래요? 그 지금 50억 얘기는 뭐고 좀 저는 약간 뜬금없어 보이고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예.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부분은 잘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하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어쨌든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메시지로 사실 시작됐잖아요. 이 장동혁 대표 SNS 메시지가요.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노모를 언급하고 있는 형태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게 말입니다. 무슨 감성에 호소하는 것 같은데 정치인으로서 야당 대표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통령 또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이 마음에 안 들면 이런 부분은 이러이러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뭐 이걸 강조하지만 이건 이러해서 안 된다랄까 이런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노모를 끌어들여서요. 간명하고 담백하고 논리적인 워딩을 기대하지만 사실 그 장경혁 대표가 다주택과 관련해서 그 개인의 SNS에 메시지 올리는 내용들은 처음에는 뭐 감성적이라고 하셨지만 사실 제가 가장 지금 마지막에 나온 50억짜리 아파트 구경 간다. 요거는 본인 기준에서는 풍자를 조금 섞은 것처럼 올렸지만 이게 메시지가 또 명확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용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구경 간다는 게 뭘 비판하기 위해서 저런 어떤 메시지를 올렸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이게 다주택하고 무슨 상관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지금 청와대 고위공직자 고액주택을 저격했다 뭐 이런 해설도 있고요. 보니까. 하여튼 직자적으로 잘 안 나와요 보면 무슨 내용을 말하고 싶은지. 어쨌든 장외 설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16일부터는 장동혁 대표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시작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설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본인의 여사체에 대해서 뭐 정부 여당에서 좀 비판을 하면요. 내 여사체는 이러이러한 것이고 성격은 이렇고 이렇게 뭐 아주 건조하게 좀 반박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자세한 반박은 나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그 장 대표가 본인의 여사체에 대해서는 사실 언급은 좀 설명은 좀 해놓은 상태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 자체가 이제 구로구의 30평대 아파트, 국회 인근 오피스텔, 또 노모가 거주하는 단독주택, 또 이 지역구인 충남 보령에서 매입한 아파트 등 이제 4채 정도고요. 나머지 이제 6채라고는 하지만 2채 같은 경우에는 지분의 일부를 소유 중이다. 근데 토지도 많이 가지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당 지도부에서는 주택 같은 경우 6채 공시지가 기준으로 8억 정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공시지가로요. 근데 토지 가격은 이제 11억 9천만 원으로 현재 국회 공직자윤리 자료에 지금 기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연휴 끝나면요. 내일 국민의힘 이제 윤석열 선고에 관심이 있을 것이고 당명 바꾼다고 또 하는 게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징계 절차에 따른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이며 뭐 줄줄이 이벤트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한둘이 아닌데 일단은 내일 선고가 문제입니다. 그렇겠죠. 윤석열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현재 이제 장동혁 대표가 메시지를 낼 것이냐 말 것이냐 그렇다면 그 메시지에서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이냐 이 부분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 장동혁 대표가 메시지에 대해 고민 중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대표가 발언 수위와 내용을 모두 고민 중이고 중도 외연 확장에 대한 내용이 메시지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어쨌든 이 장동혁 대표 본인의 말은 아니기 때문에 내일까지 상황을 봐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미 지난 13일에 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 1심 선고가 나오면 당대표로서 그에 대한 입장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는 생각한다. 그래서 입장 발표에 대한 어떤 예고가 있긴 했는데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이냐 이게 문제고요. 현재 지금 당권파로 분류가 되는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주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전한길 등 윤어게인 세력에게 전략적인 절연을 언급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이 전략적 절연이라는 것이 사실은 언어도단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지만 장 대표가 이번에도 이 절연을 언급하지 않는다면 또 외연 확장과는 멀어진다는 비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오늘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그 수석 대변인의 언급 중에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새 당명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도 지금 논란이거든요. 이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미 한 5개 정도를 물망에 올려놓고 좀 고르는 중이다, 고민하는 중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곤 있는데, 그 물망에 올리는 이 어떤 말 중에는 이제 공화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자유공화당이 예. 좀 유력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뭐 아는 바가 없다 이렇게 일단 일축한 상황이고요. 예. 당명은 이제 23일 최고위원회 새 당명이 보고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에 확정되는군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의원총회, 상임정국이 전국위를 거쳐서 다음 주에 확정될 것이라고 지금 하는 상황이고요. 예. 국민의힘이라는 표현은 아무래도 조만간 더 이상은 쓰지 못하는 과거의 이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 당명을 바꾼다는 것은 지금의 어떤 당으로서는 문제가 있다는 어떤 인식하에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인식이 분명히 있다면요. 이름 바꿀 생각하지 말고 내용을 좀 바꿔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좀 없는 것 같아서요. 네, 요즘 브랜드를 바꾸는 상황이긴 한데. 글쎄요. 이래가지고 무슨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용도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서요. 그렇습니다. 자, 갈등 상황 그런데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지금 징계 문제도 여전히 좀 남아 있습니다. 13일에 이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징계 의결을 했죠. 그러면서 SNS 비판 댓글을 작성한 일반인의 가족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해서 아동 학대의 소지가 있다. 이런 이유를 들었는데요. 물론 당시 이제 이 배현진 의원은 이제 반박을 했고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16일에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단일 대오로 뭉치지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뭉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징계 사유가 된다면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결단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다. 그러면서 당대표로서 그 기준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을 했고 핵심적으로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배 의원 징계는 결국 아동 인권과 관련된 문제다. 그러면서 다른 것들은 당원권 정지 1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뭐 배현진 의원의 그 아동 문제가요. 뭐 아무것도 아는 문제는 아니지만요. 그렇습니다. 과연 그걸로 인한 징계가 맞는지 뭐 많은 사람들은 좀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수많은 징계 사안 중에서 이제 그 부분을 콕 집는 것도 사실은 의심의 어떤 배경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는 거꾸로 얘기하면 다른 부분들은 징계할 사유가 안 된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는 것도 분명히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으면은 이만큼의 징계를 할 수 없다라는 관점이 반영된 건 아닌가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동인 기자 고생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